다른 사람들의 이 영상 이런 거를 제가 좀 봤어요. 그러다가 제가 좀 반성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머릿속이 시원하다 싶을 정도로 처음 시작할 때 정리를 싹 해주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매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까지 거시경제 전체적인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 지겨울까봐 제가 안 해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보시는 분도 있고 매번 제 거만 기다리고 제 거만 보시는 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것도 보시고 여러 거 보다 보면은 좀 헷갈려요.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었고 이게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가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처음 도입 부분에서 거시경제가 현재까지 이렇게 돌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이런 부분을 한 번씩 이렇게 시원하게 정리를 해주고 시작을 해야지 듣기가 편하더라고요. 내가 그 부분을 잘 몰라가지고 다른 분 영상을 이렇게 듣다가 충격을 받아서 이제 좀 해드려야 되겠구나 딱 느껴가지고 지금 그걸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방송하는 날이 2021년 2월 10일 설 명절을 앞두고 있죠. 제 채널은 경제, 재테크 등의 세상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중학교 정도만 나오셔도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정도만 나와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주요 재테크 수단은 주식이랑 채권이랑 부동산, 원자재가 거의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식이나 부동산, 원자재의 경우에는 노란색의 요 회복 그리고 요 녹색의 상승 국면에 수익이 가장 많이 나는 이런 자산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채권과 같은 경우에는 요 둔화하고 하강하는 국면에서 수익이 반대로 크게 나는 이런 자산입니다. 예전에는 주식이 가장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원자재가 뚝 떨어졌어요. 경기가 둔화됐을 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주식이랑 원자재가 거의 같이 움직이겠죠. 선물 옵션 시장이 이렇게 커졌으니까 같이 움직이겠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둔화됐을 때 가장 서서히 천천히 떨어지는 이런 사이클이 있습니다. 채권과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둔화됐을 때 중앙은행에서 돈을 엄청나게 풀어 제끼죠. 그리고 정부에서 지출을 늘리죠.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 경기 부양을 시도하기 때문에 금리가 일단 낮아져요. 그럼 또 채권 금리도 따라서 낮아지고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채권을 우리가 매수를 했다면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경기가 둔화되는 구간에서는 국채, 그러니까 채권의 수익률이 가장 크게 이렇게 반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 위에 이 보라색이 미국 주식시장이고요. 요 밑에 이 채권 10년물 미 국채 가격 변화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2001년 IT 버블 당시에 이렇게 반대되는 흐름이 나타났죠. 채권 가격은 쭉 오릅니다. 그리고 역시나 금융위기 때 보시면은 여기 보이세요? 회색. 주식시장이 반토막 날 때 채권 가격은 이렇게 뛰어오릅니다. 국채가 굉장히 큰 수익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 그리스 피그 위기 때도 빨간색의 채권 가격이 이렇게 급등을 하죠. 그리고 요번에 코로나 침체 때 보시면은 채권 가격이 한 방에 이렇게 쫙 급등을 해가지고 시원시원하게 올라주십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식시장이랑 채권이랑 거의 같이 움직이던데요. 이런 질문도 많이 주실 수 있는데 1년, 2년 단위로만 보면은 뭐 채권이랑 주식시장이랑 같이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5년 이상 단위로 이렇게 중장기적인 흐름을 보시면은 채권과 주식시장의 수익률은 거의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이 그림을 보면은 아마 이해가 바로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여러분한테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은 채권을 전혀 모르시는 이 초보자님들이 많으시잖아요. 아무래도 저희 채널 자체의 특성상 제발 가까운 증권사 가서 이제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채권 투자를 하셔야 돼요. ETF나 펀드로 채권 투자할 수 있고요. 직접 채권 매수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국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듀레이션도 알아야 되고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채권 어떻게 하는지 알려달라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아서 그러니까 전문가들 찾아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드렸더니 무슨 증권사 홍보하는 거냐 연락 달라는 거냐 이렇게 홍보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광고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냥 답변을 ETF나 펀드 이렇게 직접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채권 같은 경우에 가격 변동이 굉장히 커요. 생각보다 이렇게 주식시장이 급락할 때는 반대로 탁탁 튀어오르지만 그 나머지 구간에서는 오히려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채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채권 투자하실 땐 좀 조심을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제 각 자산별 지금 주식, 원자재, 부동산 그리고 채권의 각 자산별 현재 사이클이 어떻게 되는지 요거를 일단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글로벌 경기에서는 각 자산별로 양분된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실물 경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한 회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아직도 실물 경기는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제조업, 서비스업 경기가 굉장히 성장을 하면서 거의 호황으로 막 계속 달려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현재 지분이 거래되고 그리고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또 미래의 기대감까지 반영되는 주식시장은 굉장한 호황이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고요. 돈이 풀리는 거죠. 그리고 금리가 일단 내려갈 때 그럴 때 좋아지는 자산이 바로 부동산인데 또 부동산의 특징이 뭐냐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격이 계속 오르네 이러다가 이제 사촌이 부동산을 샀는데 이제 배가 아픈 거죠. 그러니까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따라 사요. 그러면서 이제 전세 살고 월세 살고
살던 사람들이 부동산을 삼에 따라서 갑자기 수요가 또 늘어나면서 공급이 부족해지죠. 보통 부동산의 사이클이 그렇거든요. 금융위기처럼 이게 부동산이 한번 제대로 얻어맞아가지고 빵 터지면 건설사들이 건설 짓지를 않아요.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외국인이 또 유입되는 만큼 집을 지어야 되는데 경기가 어려우면은 뭐 거의 집을 안 지어버리죠. 그럼 그때부터 이제 공급 부족이 시작되는 거죠. 지금 금융위기 동안 집을 많이 안 지었던 그 여파가 나타나고 있고, 또 돈이 풀리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니까 전세 살던 사람, 월세 살던 사람들이 집을 이렇게 사면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제 공급이 좀 부족해지는 게 지금 부동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페트로달러라고 다 들어보셨죠? 대표적인 원자재가 원유인데, 원유 같은 경우가 달러로만 결제가 되고요. 달러로 대부분 원자재가 결제가 되는데, 답이 그거죠. 달러가 많이 풀리면은 자연스럽게 원자재인 이 현물 시장에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죠.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다른 흐름을 보이는 이 국채, 채권의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실물 경기 회복을 위해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제로금리 이하로 기준금리를 낮췄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막대한 국채를 찍어냈죠. 돈을 굉장히 많이 풀어냈기 때문에 2020년까지는 거의 최고의 호황을 보였습니다. 거의 극점을 찍은 거죠. 그러다가 올해부터 이제 경기가 회복되고요. 인플레이션이 증가할 수 있는 기대감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또 주요 선진국들이 국채를 많이 발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구축 효과라는 게 생겨가지고 채권 금리가 올라가요. 네. 그러면 이제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겠죠. 채권의 경우에는 올해 2021년부터 둔화 국면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이게 둔화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은 채권 부분은 그냥 그렇구나 이해하시면 됩니다. 채권 계산에 대해서 제가 워낙에 질문을 많이 주셔가지고 듀레이션부터 해가지고 채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던 거 이제 몇 부작으로 이렇게 올렸던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 댓글에 이제 듣다가 잠이 와가지고 자버렸어요. 자기 전에 들으면 최고입니다 뭐 이런 댓글이 진짜 수두룩하게 달려요. 근데 내용은 관심이 없으시고 수면제로 주로 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채권은 그냥 안 하는 걸로 했던 이런 아픈 기억이 좀 있습니다. 네, 현재 채권이 그렇다. 현재 주식, 부동산, 원자재, 채권 시장이 그렇다 이렇게 봤고요. 그럼 이제 향후 거시경제 전망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국내 주식 시장의 경우에는 2020년에 내구재와 소비재의 소비가 되게 크게 늘어났던 이런 시기입니다. 글로벌적으로 내구재랑 소비재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또 뭐 내구재, 소비재가 뭐야 이런 소리 하실 수밖에 없죠. 쉽게 설명드리면 내구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사면은 좀 오래 쓰는 거 있죠. 뭐 기계자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내구재라고 보시면 되고, 소비재는 우리가 쓰는 거 있죠. 내구성이 좀 낮은 이런 것들을 주로 소비재라고 부릅니다. 근데 또 글로벌 시장의 내구재와 소비재가 굉장히 좋아진다 하면은, 그러면 또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간재죠.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뭐 기업의 완제품이 아니라 부속품이라든가 아니면 핵심적인 이 부품을 주로 만들어가지고 수출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의 내구재와 소비재, 여기에 다 우리나라 부품이 들어가죠. 그래서 글로벌 내구재, 소비재, 요게 2020년 굉장히 크게 소비가 늘어났던 시기이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들의 수혜도 굉장히 컸고요. 주가 상승률도 굉장히 높았죠. 그런데 2021년에는 작년만큼 그렇게 소비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진 않는다, 이런 전망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다소 소비가 약간 주춤해질 것으로 보여지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지난해만큼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겠다, 이런 전망이 나와요. 근데 올해도 여전히 일단 미국 정부의 재정 지출도 계속 되고요. 각국 정부의 재정 지출도 되고, 우리나라도 지금 재정 확대를 어쨌든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가 급격히 꺾여 내려가진 않는다는 거죠. 어쨌든 소비는 증가를 합니다. 뭐 지난해만큼 드라마틱한 주식시장의 급등은 없더라도 어쨌든 2021년 국내 주식시장의 전망은 밝다. 이게 다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요 전망이고요. 현재 경제 지표도 뭐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미국 정부가 재정을 확대하는 국면에서는 우상향할 것으로 전망이 되죠. 그런데 미국 주식시장이나 우리 주식시장이나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최근 바이든 정부에서 재정 지출을 굉장히 많이 확대하고 있죠. 그러면서 국채 발행이 굉장히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구축 효과,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많이 발행할수록 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현상. 새로운 국채를 더 찍어내려 그러면은 당연히 금리를 높여주지 않으면은
그만큼 국채를 많이 발행해서 신용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를 높여서 발행을 해야 되겠죠. 구축 효과는 뭐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데 어쨌든 정부가 국채를 굉장히 많이 발행해가지고 재정을 많이 풀어놓으면 국채 금리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일단 올해 2021년에 바이든 정부가 돈을 많이 푸니까 국채 금리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경기가 회복되면 당연히 원자재의 가격이 상승하고 또 여기에 돈이 또 풀리면은 달러로 결제하는 원자재의 가격도 상승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연준에서도 인플레이션을 통제해야 되니까 기준금리를 올릴 시점을 한번 생각을 해볼 것 같고요. 그 전에 미리 미 연준에서 매달 국채를 매입하거든요. 그 양을 조금씩 줄여요. 그걸 테이퍼링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테이퍼링 이슈가 있을 때 주식시장이 한번 뚝 떨어집니다. 한 15% 이내로 한순간에 뚝 떨어지거든요. 요거를 다수 전문가들은 한 2분기쯤에 올 거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지수 평균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은 좀 덜 떨어지는 종목도 있고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더 낙폭이 큰 종목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여기서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뭐 이제 게임 하시면서 아니면 무슨 뭐 야동 보시면서 아니면 혼자 뭐 테레비 보시면서 그냥 이렇게 듣다가 흘려듣다가 갑자기 너 주식 팔라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갑자기 뭐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갑자기. 그러니까 테이퍼링 이슈가 터지기 직전까지 주가가 올라요. 그리고 이제 테이퍼링 이슈에 의한 일시적인 주가 하락은 역사적으로 항상 추가 매수를 하면 좋은 눌림목의 그 구간이었어요. 근데 또 우리 형님들은 화끈한 거 좋아하죠. 우리는 또. 그러니까 또 맨날 뭐 아니면 도예요. 항상 주식을 100% 가지고 있든가 아니면 현금을 100% 가지고 있든가 둘 중에 하나만 하려고 하신다는 거죠. 또 정확한 시점에 고점에 매도하고 저점에 잡고 싶겠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그럼 정확한 시점을 못 맞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물가 상승률이 앞으로 좀 급등하는 이런 지표가 나오면 제가 모니터링을 해드리겠죠. 그러면은 저뿐만 아니라 연준이 이제 테이퍼링을 좀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아마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은 전체 자산 중에 일정 부분은 뭐 현금이나 채권을 가지고 대응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테이퍼링 자체가 역사적으로 결국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증시 하락의 이슈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증시가 이렇게 눌림목, 그러니까 좋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어떻게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제대로 물어봤죠. 그래서 최고점을 딱 맞춰서 매도한 게 아니라면 괜히 내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최저점에서 매도하지 말고 그냥 천천히 그냥 기다리거나 아니면 현금 있으면 그냥 추가 매수하는 기회로 쓰라 이거죠. 괜히 뭐 맞춘다고. 그렇죠. 명토리님 말이 딱 정답이죠. 난 다르다. 난 할 수 있다. 고점에 이제 팔고 저점에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항상 보면 고점에 사고 저점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흘려 들으시다가 괜히 뭐 주식 팔라는 거 아니야? 괜히 이런 거 이렇게 잘못 들으시다가 괜히 나이아가라 혼자 가시는 그런 일 있으면 안 되니까 조심하셔라 이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의 전망적인 부분 말씀드렸고, 그러면 원자재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조선이라든가 건설, 자동차, 철강, 화학 뭐라 그러죠 이거? 중후장대 이렇게 말하거든요. 중후장대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갈 때 원자재가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흐름을 같이 해요. 원자재 시장에 가장 많은 수입을 하는 국가가 바로 중국이라는 나라입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이 수입을 많이 하게 되면은 지난 2001년부터 약 거의 11년까지 이게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폭등을 하게 되죠. 거의 뭐 한 10배 이상 올라가는 이런 시기가 오는데 2020년 올해는 다소 좀 빠르게 올랐다 이런 얘기도 좀 있어요. 지금 좀 얘기 있고 한번 조정 받고 간다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물론 뭐 그걸 못 맞추겠지만 전문가들이라고. 어쨌든 2002년에서 뭐 2011년처럼 10배 이상 오를 슈퍼사이클이 온다 이런 거는 기대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죠. 달러 유동성은 어쨌든 계속 증가할 거고요. 경기가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거의 뭐 필연적으로 원자재가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준의 원자재는 뭐 한번 이렇게 눌리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오래 간다. 뭐 고점은 어디까지인지 뭐 이런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간다. 네, 요게 이제 전망이고요. 그럼 부동산의 경우에는 여기 그림 보시면은 부동산의 경우가 국가별로 거의 동일하게 움직일 거라고 좀 생각하는데 차트 보시면은 너무 작죠? 요게 이제 재팬, 프랑스, 미국, 독일, 그리고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틀려요. 국가별로 부동산은 완전히 다르게 움직였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좀 미국의 부동산 시장하고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중요한 요소로
미분양, 그리고 거래량, 그리고 금리, 정책 순서로 영향을 받는데 지금은 어쨌든 정책 영향이 가장 크죠. 이전 부동산 전망 영상에서 세금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서 당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내년 대선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거래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하지만 또 실수요자들은 어차피 부동산 사야 되기 때문에 가격은 조금씩 상승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죠. 그리고 최근에 공급 대책이 나왔는데 항상 그렇지만은 대체 어떻게 이렇게 주택을 많이 한꺼번에 빠르게 짓겠다는 건지 이 실효성 부분에서 굉장히 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이것도 좀 시간 지나봐야 이게 진짜 대책인지 아니면 그냥 물 대책인지 뭐 이건 나중에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지금 2021년 2월 11일에 현재 거시경제가 어떻게 흘러왔나, 그리고 앞으로 거시경제 전망입니다. 요거를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요 내용을 짚어드리고 설명을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오늘의 내용을 설명드려도 충분히 귀에 쏙쏙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당부 말씀 하나 좀 드리면, 거시경제적인 흐름도 이게 매일매일 발표되는 주요국이죠. 미국, 유럽, 중국의 이런 지표 변화에 따라서 전체적인 흐름이 완전히 싹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막 꺾여 내려간다든가 2달, 3달, 아니면 미국의 소매 판매가 갑자기 막 미친듯이 한 몇 달 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큰 폭락이 올 수 있으니까 이제 대비해야 하는 이런 시그널이에요. 이런 부분을 잘 캐치해야지 우리가 빠져나오는 거죠. 예를 든 거예요. 지금 미국의 제조업 지수 굉장히 좋고요. 미국 소매 판매 계속 잘 늘어납니다. 괜히 또 이 부분만 딱 들고 쫄지 마세요. 네. 2월 11일 이 영상 하나 딱 보고 올해 주식시장 좋다 그랬지 하면서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주식 몇 개 사가지고 묻어놓고 아예 안 쳐다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진짜 혼자 나이아가라 조용히 가셔야 되니까 꾸준히 이제 영상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제가 경제지표 보면서 항상 그런 거 계속 모니터링 할게요. 또 순장님 오늘 뭘 또 풀매수를 합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요거 보고 풀매수하고 이제 다시는 영상이고 뭐고 안 보고 이제 조용히 묻어두시고 이제 먹방 보고 이제 게임 영상 보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겠지 하고 봤는데 빠지면 그때 다시 와서 피셔님 그때 뭐 올라간다 그러지 않았냐 이렇게 원망하시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미국 리츠 시장, 특히 상업용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업용 부동산 시장 굉장히 안 좋다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죠. 물론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이게 백신이 완벽하게 잘 나오고 집단 면역이 되면은 그럼 다시 사람들이 좀 모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언제 저점인지 요거는 좀 알기 힘들 것 같아요. 앞으로 나오는 변이에 대해서 웬만한 그 백신의 효능이 굉장히 높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3%까지는 허용하는 느낌이던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연준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한 2% 정도는 되면은 이제 그래야지 이제 올리겠다 얘기는 했는데, 얘네들이 생각보다 쉽게 손바닥 뒤집듯이 정책을 바꿉니다. 네, 이게 뭔가 조금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 같아, 경기가 너무 빨리 좋아지는 것 같아, 그러면은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제 글자 하나를 싹 바꾸죠. 지금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면은 금리 인상을 조금 빠르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 그러면 그게 이제 테이퍼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주가가 확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조심하셔야 되고, 조심 못했으면 그냥 버티는 거죠. 테이퍼링 이슈는 그냥 버티는 거예요. 현대차 참 우리나라 주식을 좀 하기 힘든 이유가 또 현대차죠. 우리나라 주식은 단타예요. 역시 물가연동국채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년물 국채입니다. 물가연동국채도 금리가 올라가면은 채권 가격이 후둑후둑 떨어져요.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물가연동국채는 안 사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듀레이션이 한 7 정도 되거든요. 물가 상승률이 한 2점 몇 프로 됐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듀레이션이 7이라는 소리는 물가 연동국채의 금리가 1% 올라가면 원금이 한 6점 몇 % 빠진다는 거예요, 채권 가격이. 그러면은 물가 상승률은 2%, 물가 연동국채 채권 가격이 한 6% 빠지면은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대비해서는 물가연동국채는 안 되고 주식이나 이런 실물 자산을 사야 되겠죠. 현기님, 삼전도 단타라고 생각하시나요? 삼전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사이클리컬한 종목이기 때문에 좀 사이클을 타야 된다고 봅니다. 스윙이라고 봅니다. 사이클을 잘 타야 돼요. 어쨌든 이제 미국의 IT 소비가 감소하면은 삼전도 같이 떨어지죠. 그거 잘 타셔야 되죠.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그거만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시적인 경제 전망 봤고요. 그럼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시경제 흐름을 싹 봤더니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대략 2분기 정도의 미연준의 테이퍼링 이슈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올해 중장기적으로 경기 성장이 유효하니까 주식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시기가 맞는 거죠. 일정 부분 뭐 각자 성향에 맞게 채권이나 현금 가지고 포트폴리오 유지하면서 주식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시기가 맞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제 성장하는 사업이 뭔가 요거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투자할 종목이나 ETF를 골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산업에도 요 그림을 다시 띄워드릴게요. 산업에도 정확하게 요 상승, 호황, 둔화, 불황 요 사이클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한 번 호황이 지나가서 둔화 사이클에 놓인 기업과 그런 산업들과 같은 경우에는 호황의 구간에 굉장히 과잉됐던 설비 투자와 생산 때문에 한동안 엄청난 이런 구조조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이렇게 한번 정점을 타고 내려오는 이런 사이클, 산업의 사이클에 속한 종목은 전체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도 떨어지죠. 근데 대표적으로 2007년까지 최대 호황을 노렸던 조선업 같은 경우가 그렇죠. 물론 올해는 이제 전망이 좋아지고 있는데 2008년에 거의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 지금 2020년에 여기 와 있죠. 네, 조선업들 주가 보시면은 금융위기 전에 거의 뭐 엄청나게 올라 있다가 요 경기 흐름과 유사하게 지금 떨어져 있죠. 근데 지금 이제 좀 지나면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겠지만 시점은 뭐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성장하는 산업, 그러니까 성장하는 사이클에 놓여있는 산업도 괜찮고요.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을 투자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좋다면 사이클을 타겠다 하면 이제 구조조정이 끝난 이런 그런 산업들에서 종목을 고르는 게 좋고요. 꼭 그게 아니라면 이제 뭐 정책적으로 밀어준다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 사이클에서 종목을 고르는 게 맞겠죠. 일단은 국가에서 밀어주는 산업의 경우에는 지난 제가 1월 1일 영상에서 언급드린 시스템 반도체, 뭐 삼성전자밖에 없죠. 그리고 미래차, 뭐 수소 전기차 이런 거, 그리고 바이오 헬스 산업 이 세 가지가 홍남기 장관님이 밀어주는 이런 종목이었죠. 그때 설명드리고 잠깐 올라갔었는데 최근에 뭐 그때보다 많이 올랐죠. 그리고 이제 바로 제가 요 전 라이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수출 핵심으로 적극적으로 밀어주기로 한 고부가가치 수출 주도 산업 요 종목들 요런 게 성장하는 산업군이고 거기 안에 있는 종목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시대 흐름에 따라서 당연히 성장하는 요런 산업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미국의 경우라면 뭐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뭐 이렇게 지금 미국에는 반독점법이 걸려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이런 테크주들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반독점법이 심하진 않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막 스탠다드 오일을 해체시키거나 아니면은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익스플로러랑 이런 검색 엔진 그리고 MSN 메신저 끼워 팔라 그러다가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났죠. 이렇게 거의 엄청난 타격을 주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공정거래법 위반해봐야 뭐 벌금이나 뭐 시정명령 정도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불매운동 일어나고 하면은 대표이사가 한번 나와서 이제 사과 정도 그렇게 잠깐 물러나 있겠다 뭐 이런 얘기하면은 그런 것도 없던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빅테크 관련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장기 성장하는 산업에 속해 있고 물론 주가적인 측면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중장기적인 성장하는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제가 워렌 버핏식의 가치 투자는 끝났다 이렇게 주장하신 하워드 막스 님이 얘기한 것과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데요. 이런 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코드 프로그램 하나 갖다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무한 확장이 가능한 이런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이게 숨겨진 가치주를 찾기보다는 이런 무한 확장이 가능한 그러니까 성장성이 높은 테크 기업에 집중해야 하는 시대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중장기적인 수혜를 입을 기업들이 테크 기업이다 뭐 이런 얘기 여기 일맥상통하죠. 근데 최근 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솔직히 단기적으로는 좀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성장하는 산업에 속한 종목은 확실하다는 거죠. 뭐 여기서 뭐 제가 요 주가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우리는 더 중요하게 알아야 될 거 그러니까 성장하는 산업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어떤 성장하는 스토리가 있냐 이런 것들을 일단 알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눌림목에 사든 그렇게 하라는 거죠. 단기 투자는 뭐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각자 이제 운에 결정되는 거고 네, 중장기적인 흐름을 한번 보자 이거죠. 이렇게 장기 성장하는 기업의 성장 스토리를 알고 우리가 좋다 이렇게 알고 있는 종목들을 하나하나 가지고 있다가 요번에 테이퍼링 이슈가 오면은 아직 이제 주식 못 사고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팔고 이제 현금 가지고 있거나 이런 분들은 그때 이렇게 눌림목에 한번 들어가가지고 수익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거
미리미리 공부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조정이 왔을 때 뭘 사야 될지 모르고 그러다가 이제 괜히 잘못 사가지고 그냥 나야가라 가니까 이런 거 미리미리 알아두자 이겁니다. 비트코인 뭐 몰라요 저는 비트코인. 일단은 네이버의 경우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제페토, 라인, 스노우, B612 요 4가지 어플이 전 세계 가입자 1억 명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주요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또 메타버스를 착착 준비해 나가고 있다. 요거 설명을 드렸고, 여기 또 네이버 웹툰, 웹소설 등의 이런 사업으로 글로벌 플랫폼 기업으로, 그리고 최근 또 엔터 기업들에 막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한류의 바람을 타고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할 기틀을 마련해 가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우리나라가 아닌 글로벌 시장에 일단 사람들을 모아두면 여기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확장성을 우리가 본다. 이게 바로 지난번 그 네이버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우리나라 대표 테크 기업 중에 두 번째 카카오를 이제 보자는 겁니다. 뉴스 먼저 보고 갈게요. 카카오 톡비즈 날개 달고 영업이익 4,560억 이런 뉴스 기사가 있죠.